오늘은 이제 시계열이 그렇게 내용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시계열 분석 다뤄보고,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AI 처리 기술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크게 장르를 구분을 하면 데이터 분석가가 있고, 그렇죠? AI 엔지니어라고 그리고 모델 개발자라고 하고 뭐 이런 지금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뭐 머신러닝, 뭐 엔지니어 이런 용어도 많이 쓰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이제 데이터 분석가를 제외하고 나서 이제 이 밑에 쪽은 이제 약간은 처리 기술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I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도입하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맞기는 한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소개를 시켜 드려 볼 테니까 해보면서 내가 이제 어느 분야가 좀 재밌고 맞는지를 찾아가시면은 조금 방향 설정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반을 다뤄봤지만 사실 이쪽을 더 재밌어들 하세요. 이쪽은 어렵기도 하고 공부량도 많고 뭔가 이제 눈에 딱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쪽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뭐 분석가가 있고 AI 엔지니어가 있다, 모델 개발자가 있고, 뭐 좀 더 세밀하게 나눠보면은 이제 자연어 처리하시는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컴퓨터 비전이 있겠죠. 그래서 크게는 약간 이 정도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이 정도 하나, 둘, 셋, 넷. 이건 약간 시스템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분류를 해서 회사에서 보통 직군이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채용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일단 경력이 많이 요구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트랙이 약간 이 정도 나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은 멀티모달의 뭐 자율주행 등등 여러 트랙이 조금 특화돼서 나오고 있긴 한데요. 결론적으로는 큼지막하게는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다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계열 분석. 여기서는 이제 RNN이라는 또 모델이 나옵니다. RNN이라는 뜻은 Recurrent Neural Network라고 나오고요. 이 부분은 이제 PTR가 없어서 이거를 홈페이지 자료를 보고 이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이제 뉴럴 네트워크니까 신경망이 존재하겠죠. Recurrent Neural Network. 그래서 순환 신경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계열의 이제 근본, 기본이 되는 신경망이 되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되는 데이터들이겠죠. 뭐 증시 가격. 사실 요거는 조금 논외로 해야 돼요. 왜냐면 데이터로만 뭐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이 많이 포함되는 거니까요. 이런 건 좀 의미가 있겠죠. 시간당 뭐 소비 전력 같은 거.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나요? 낮에는 소비 전력이 높을 거고 밤에는 소비 전력이 적겠죠. 다 자니까. 그다음에 매장의 주별 판매량.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간에 되게 사용량이 높고 주말에 사용량이 적겠죠. 판매량이 적겠죠.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반대의 경우가 더 맞겠네요. 주말이 훨씬 더 그런 백화점 이런 데 방문을 많이 하니까 뭐 그런 특성들 이런 것들 다 시계열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자연현상이 사람들 일상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아닌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회사 자체적으로 오픈되면 안 되는 데이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은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집 자체를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하기 때문에 지진 활동에 대한 데이터 이런 거는 이제 뭐 국토부나 날씨 관련된데 외국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있겠죠. 그 다음에 물고기 개체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해양수산부나 이런 데서 오픈한 자료나 어느 세계면은 그 세계 홈페이지에 어느 지역에 가서 지역 날씨는 우리 이거는 다뤄봤었죠. 그래서 뭐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도 얻을 수 있고 API로 이런 것도 있어요. 웹사이트 방문자 수, 뭐 내가 이제 뭐 방문자 블로그 같은 거 운영한다, 홈페이지 운영한다. 그러면은 뭐 월별로, 주간별로, 뭐 일자별로, 뭐 클릭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방문자가 있을 수 있고 뭐 쉽게 구할 수 있죠. 뭐 국내 초산의 GDP는 공식 발표를 하니까 이런 것들은 쉽게 얻을 수 있다. 시계열의 가장 중요한 거는 예측이네, 예측.
물론 우리가 이제 예측이라는 거를 했지만 여기는 포레캐스팅이 나오잖아요. 포레캐스팅하고 이제 프레딕트라는 게 또 이제 인퍼런스라고 해서 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미가 다 비슷한데 조금씩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예측은 약간 이제 날씨 같은 거를 예측이라고 말하는 포레캐스팅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상 관련된 이런 거고 프레딕트라고 하면은 이제 미래의 가격 같은 거를 얘기를 하고 이제 인퍼런스는 이제 추론하는 거예요. 아, 애가 사람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조금 결이 다르다. 근데 시계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예측이라는 거를 좀 포커싱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예측, 미래 예측하는 미래. 예를 들어서 몇 시간 후에 소비 전력, 아니면 뭐 이번 주말에 소비 전력, 그렇죠? 아니면 몇 달 후에 영업이익, 아니면 올해 뭐 매출, 이런 것들, 아니면 날씨, 기본적으로 날씨가 많은 거, 이런 것들이 미션이 될 거예요. 우리가 했던 것들은 좀 이랬죠. 분류를 했었지만, 이거를 좀 시계열 데이터를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웹사이트의 활동 이력을 보고, 이게 사람인지 기계인지를 판단한다. 이거 우리 이제 뭐 체크박스 같은 데서 로봇인지 아닌지 체크하세요. 이런 것도 있고, 퍼즐 맞추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약간 이상 징후가 보이면 이게 딱 뜨잖아요. 빈번하게 접속을 한다든가, 계속 이제 갱신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아니면은, 원래 IP가 아니었는데 새로운 곳에 접속을 할 때든가, 이럴 때. 그 다음에 이벤트 탐지 같은 거 있을 거예요. 뭐 스트림보 중에 OK, 오플, 헤이 알렉사, 시리아, 하드워드 탐지.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뭐 BJ예요. BJ면은 어떤 단어를 내가 말했을 때 뭔가 박수가 많이 나오더라. 말이 많아지더라. 뭐 이런 것도 이벤트 탐지로 볼 수 있고요. 이벤트라는 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오케이 구글 이런 거 누가 말할 때, 시리아 이런 거 말할 때 어떤 단어 이런 거를 말할 때 이벤트 탐지를 하는 거. 237 같은 거면 이제 공정 라인에서 뭔가 표준 데이터에 어긋나는 결함 데이터가 갑자기 나왔을 때, 아니면은 이제 비전으로 카메라로 공정 마지막에 찍었는데 어느 이제 균열 같은 게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이상치 탐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평소에 맞이하는 것들 일하다 보면 아니면 생활을 하다 보면 아 이런 것들 인공지능에서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 통찰을 얻기 위해 살펴본 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예제에서는 이제 온도 관련된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이후의 온도를 예측하는 순환 신경망을 구현할 것이다. 데이터셋 하다 보면 코드 관련된 부분은 좀 어떻게 소스에서 볼 거니까 소스에서 보도록 하고 여기 약간 이론적인 내용으로 중심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14개의 피처를 갖는 42만 몇 개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 2009년 1월 1일 0시 10분부터 나와 있다고 합니다. 40만 개라고 보니까 굉장히 좀 많죠.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특히 이제 온도 계절 같은 경우에는 주기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분석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월요일이냐, 화요일이냐, 수요일이냐, 아니면 시간 관련된 수도 있고 평일인지 주말인지 이런 거 특성이 다 주기성이겠죠. 우리나라는 또 날씨의 영향을 사계절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기성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포인트가 있죠. 월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계절별, 분기별 이런 주기성이 존재를 하고 보통은 이제 일관성을 갖게 되겠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우니까 거기에 파생되는 어떤 데이터들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주식 이런 건 안 돼요. 주식 이런 건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몇 달 전 거, 몇 달 전에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 그런데 우리가 1년치만 학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연도를 학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렇죠. 그럴 것 같죠? 이거는 인공지능 모델 안 써도 그냥 통계학 모델링을 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별로 안 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단위 예측은 쉽지 않겠죠. 일단 연산량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 실제로는 1단 예측도 할 수가 있고, 시간당 예측도 할 수가 있고, 더 마이너하게 본다면 뭐 분당 예측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쪼개봤어요. 위에 그래프를 좀 쪼개가지고 열흘 거를 쪼개봤더니 좀 그래프 모양이 좀 달라졌죠. 그래프 모양이. 왜냐면은 이제 얘는
일당이니까.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본다고 하면 얘는 뭐 일반적이다, 일관성 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데이터들을 연으로 봤을 때는 약간 주기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열흘 동안 데이터를 관찰했을 때는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일관성이 있다고. 여기서는 50, 25, 20으로 데이터들을 홀딩해가지고 설정을 한다고 해요. 50, 50, 50, 25, 25가 되겠죠. 그 다음에 타깃은 뭐냐? 지난 5일치 데이터를 학습해서 미래의 24시간을 예측하는 모델을 구현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시계열의 근본인 거죠. 그 전에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깃은 앞선 데이터의 온도, 그러니까 미래의 온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정규화라고 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어느 영역에서는 표준어와 정규화를 조금 동일시해서 쓰는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평균 유형 표준 편차 1로 만드는 거는 표준어죠, 표준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영역마다 이 용어가 조금 달리 쓰인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정규문법을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죠, 데이터를. 항상 인공지능 모델에 넣기 전에는 표준 편차가 이렇게 만드는 거, 정규문법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약간 정석의 정석. 그래서 이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데, 이제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다른 데이터들은, 다른 신경망에서는 우리가 막 섞어서 넣어도 상관이 없었단 말이야. 셔플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검증 데이터셋하고 테스트 데이터셋은 과거 걸로 하면 안 돼요. 과거 데이터. 그렇죠?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검증, 밸리데이션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셋. 그러니까 어느 데이터 존재한다고 했어요. 만약 2000,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데이터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 밸리데이션 셋을 1월 걸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시리얼 데이터는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미래를. 그러니까 검증을 할 때도 테스트를 할 때도 미래에 있는 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검증을 해야지 유의미하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의 미션은 뭐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 학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검증 테스트를 할 때도 과거의 거를 가지고 테스트하고 검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고유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시험 문제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면 쉬워요. 이걸 외우려고 할 필요 없이. 그렇죠? 근데 궁극적으로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미래를 가지고 테스트해야지 과거의 거를 갖고 테스트하면 굉장히 좋게 나오겠죠. 왜냐면 학습된 거니까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한 함수적으로 나온 거고, 여기서는 예나 데이터셋 쓸 거고, 데이터, 타겟, 뭐, 샘플레이트, 시퀀스 길이, 셔플 옵션, 이런 게 있다고 해요. 배치 크기 알고 있는 거고. 여기에 약간 특이한 옵션이네요. 스타트 인덱스, 엔드 인덱스. 표본의 시작과 끝 구간, 이런 거 인덱스가 있고, 샘플링 비율, 샘플 레이트 6으로 지정한 이유는 10분 사이의 온도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1시간 단위로 어떤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 임계값을 6으로 지정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배치 크기는 256이라고 했고 시퀀스의 모양을 120에 14 피처 데이터가 14개의 피처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120이 나오는 거는 5일치 데이터가 되겠죠. 왜냐면 24 곱하기 5니까 이런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이따 이거를 해봤더니 평균 제곱 오차가 2.4랑 2.62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사실 뭐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리고 온도로 보면 온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2.5도 정도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이기 좀 나름이겠죠. 이거를 어느 나라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약간 러프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온 같은 거면은 이 정도면 좀 오차가 더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RNN 모델 중에서 파생된 모델 이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모델인데 이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롱 쇼텀 메모리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케라스에서 제공을 합니다. 이 아키텍처는. 롱 쇼텀 메모리. 그러니까 단기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경망에서.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여기 보이는 16은 우리 유닛수가 되겠죠. 뉴런수. 똑같은 걸 비교를 해봤는데 LSTM으로 신경망을 설계한 것이 더 좋게 나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이론을 살펴보면 우리 밀집층, 덴스층하고 컨볼루션 2D 레이어를 뒤로 쌓는 합성곡층 사이는 뭐 순서 같은 게 없었어요. 순서. 그렇죠? 그냥 뭐 앞에 유닛 수가 있고 거기에 웨이트를 곱하고 그다음에 편향, 비하스를 더해가지고 우리가 출력이 됐었죠. 레이어가 여러 개 있었지만 그 레이어의 이제 순서 같은 거를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순서 지금 말하는 거는 64, 30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순서가 아닙니다. 이 순서가 아니고 샘플드 사이의 순서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곱해서 나온 어떤 출력값을 계산해서 다음 레이어로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순전파 신경망이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웨이트 곱하고 편향을 더해주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글을 읽으면서 앞에 있던 단어와 내용 이런 거를 기억을 하고 앞에 과거의 날씨 같은 거를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 순환신경망에서는 기억해야 순서로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그래서 순환신경망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석 기법의 정석. 그래서 RNN은 입력값을 하나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순서대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그래서 그 순서에 이제 저장된 거, 이제 메모리에 올라간 것들을 스테이트, 어떤 상태라고 부른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뭔가요? 순전파를 얘기하는 거죠. 입력값에서 각각 뉴런을, 유닛을 곱해주고 편향을 더해서 나중에 Y로 출력되는 거. 일반적인 순전파였는데 지금 시계열 데이터, 시간 흐름에 따라서 입력하고 여기 보면 이제 S1이라고 나오는 게 스테이트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상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즉슨 뭐예요? 뭔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학습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순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뭐 심플 RNA 층이라고 나오는데 잘 쓰이진 않습니다. 이름 자체가 그냥 단순한 뭐 수환신경망 간단한 아이디어가 있죠. 시간 있고 t-1 t-1 하면은 뭐예요? 어떤 값이 되겠죠. 출력값.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 값을 가져간다고 했으니까요. 보면은 그냥 어떤 파라미터의 인풋 곱하고 파라미터의 스테이트 초 곱하고 그 다음에 또 파라미터 더해주고 행렬 연산이죠. 이거 이제 심플 단순하게 시간 흐름에 따라서 곱해서 연산하는 신경망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거의 핵심적으로 쓰는 것이 LSTM이에요. LSTM. 여기 보시면 롱쇼텀 메모리라고 1997년에 제시되었는데 이유는 역전파 과정에서 우리가 그라디언트 업데이트하는 과정이죠.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잔차 연결과 유사한 아이디어가 적용된 게 LSTM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잔차 연결은 뭐였나요? 잔차 연결은? 텐서의 크기를 똑같이 맞추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가 적용된 게 LSTM 신경망이다. LSTM에는 뭐 이렇게 캐리라고 장기 메모리, 단기 메모리 스테이트 출력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장기 메모리에다가 각각의 망들을 지금 곱해가지고 다 더해주고 있죠. 그래서 상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어 단어들은 파라미터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RNN의 입력값과 출력값 나오는데 이게 뭐 네 가지 유형이 딱 나와요. 시퀀스. 입력 데이터를 그냥 바로 다음 층으로 전달
시퀀스 순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순서. 그림이랑 같이 보면 얘가 이제 시퀀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시퀀스 투 벡터. 그러니까 데이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시계율 데이터 같은 것들은 5일 온도를 가지고 순서가 존재하잖아요. 5일. 그렇죠. 그러니까 시퀀스 투 시퀀스로 해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영화 후기 같은 거는 시퀀스 투 벡터라고 나오죠. 영화 후기를 입력값으로 사용해서 영화에 대한 긍정, 부정을 예측하도록 함. 문장 자체를 시퀀스로 다룬다. 뭐 이런 기법이 있을 수 있고요. 벡터 투 벡터. 사진 데이터는 벡터로 표현해야 되겠죠. 벡터를 입력하면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출력값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다른 신경망으로 설계할 수 있는 것도 일부는 지금 수능 신경망으로도 설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거 인코더, 디코더, 시퀀스 벡터 두 개를 이은 거죠. 시퀀스 벡터 신경망과 벡터 투 신경망. 그러니까 둘이 지금 반대로 된 신경망인데 예를 들면 한국어로 작성된 문장을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 놓고 디코더는 영어로 된 거를 생성을 한다는 한국어가 입력이 되면 그거를 어떤 값으로 변경을 하고 디코더는 어떤 이런 값으로부터 영어로 된 문장을 생성한다. 그러니까 번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번역. 이거 아마 우리 다음에 하는 자연어 처리 파트에서 예제로 나올 거예요. 지금은 이제 수단시각망 차트다 보니까 그 내용이 녹아 들어있는 거고요. 사용하는 거는 케라스 인풋 똑같습니다. 심플하랬네 망 이렇게 만들고 우리는 이제 LSTM이나 RNN을 중계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 세 가지 기법이 존재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LSTM 만들 거고 보면 이제 드랍아웃을 적용한다고 나오죠. 신경망의 기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드랍아웃이라는 거는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개수에서 0.5로 곱하게 되면은 반만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을 하는 기법들. 그래서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법이었고, 여기서도 드랍아웃을 집어넣는다고 해요. 여기서 드랍아웃 0.25를 집어넣었죠. 그럼 이제 4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원래의 값에서 4분의 1의 값을 0으로 만든 다음에, 그렇죠. 나중에 곱해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드랍아웃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니스를 조금 늘린다. 왜냐면 어차피 드랍아웃을 하면 지금 0.25니까. 그렇죠. 4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걔네를 지금 0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층의 유니스를 일부러 늘렸다. 여기서 지금 32기로 나오는 게 그 이유가 되겠죠. 원래는 16이었는데. 그 다음에 에포크를 50으로 했다. 또 이제 이따 주피터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근데 이제 좀 애석한 건 뭐냐면 이 LSTM하고 GRU는 QDNN에 지원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GPU에서 사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CPU로 하나 GPU로 하나 LSTM이나 GRU 모델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아키텍처 지원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계속 연구가 되고 있어서 지금 나오는 버전들을 조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LSTM 시간망은 엄청 느려요. 왜 느리냐? 시퀀스에 대한 순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돌려보면서 체감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unroll 이런 옵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뭔가 활용할 수 있지만 메모리가 크게 요구된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네요. 그래서 이 아래 모델은 GRU, 이거 지금 위에 나온 거 얘기하는 거죠. LSTM의 변종이면서 좀 더 가벼운 Gated Recurrent Unit 모델 층이고 이 같은 경우는 모든 층에서 리턴 시퀀스를 true로 지정을 해줘야만 한다. 조금 특이한 기법이 존재하겠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성능이 조금 더 좋아졌지만 레이어를 쌓는다고 해서 성능이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으며 나빠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양방향 RNN이 나오는데요. 우리 NLP, 다음 시간에 다룰 거야, NLP.
머신러닝에서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한쪽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처리라는 양방향 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는 전에 콘캐트네이트 했던 거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입력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때 걔네를 다 받은 다음에 합쳐가지고 하는 방법. 여기서는 지금 ABCD인데 ABCD 오름차순 역순으로 한 다음에 두 개의 아랫면을 만들어서 콘캐트네이트를 해서 입력을 하겠다는 얘기죠. 얘 같은 경우는 자연어 처리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이런 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죠. 하지만 날씨 데이터 같은 데는 이런 방향을 쓰면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 그렇죠? 언어라는 거는 이렇게 뭐 오름차순으로 하거나 역으로 했을 때 뭔가 의미가 있지만 날씨 데이터는 순서를 거꾸로 한다는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약간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여기서는 이제 성능을 끌어올리는 기법, 유닛게스랑 드라바 뷰 조정,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를 다른 걸로 활용한다. 잘 모르겠으면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를 사용하시면 돼요. 순환층 이후에 여러 개의 밀집층을 적용하는 거야. 데스층을 마지막에 적용하면 성능이 좋아지더라. 이런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길이를 조정하거나 샘플을 바꾸거나 기타 피처 엔지니어링 같은 기법들이 있더라. 이런 게 나옵니다. 저번에 제가 이 옵티마이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말 나온 김에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딥러닝에서는 옵티마이저는 대부분 아담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아마 RMS4를 거의 많이 봤을 거예요. 딥러닝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여러 개의 연립층이 있는 신경망이 되겠죠. 층이 깊어질수록 당연히 파라미터도 비량이 많아지고, 그렇죠?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머신러닝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데이터 분석가가 나중에 정해줬었죠. 결정하고. 그런데 딥러닝에서는 자동으로 이 작업을 해주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로스 펑션을 정의하고 로스 펑션을 0으로 줄이는 게 최적화의 기법이 되겠죠. 옵티마이제이션은 얼마나 틀리는지, 그래서 최소값을 만드는 게 딥러닝 학습 목표가 되겠죠. 로스.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여러 개의 지금 옵티마이제이션 기법들이 나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좀 쉬울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거는 SGD랑 모멘텀 나왔나 모르겠네요. 관성 얘기하는 겁니다. 관성. RS 프로비 주로 나오죠. 지금 어떻게 지금 0으로 찾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어떤 건가요? 제가 속도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빨간색은 내려오지 않고 있죠. 0으로. 제일 빠른 거는 아마 이걸로 보이죠. 검은색 RS 프로도 지금 좀 늦게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기울기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지금 로스가 줄어들고 있는지 0으로 갈 수 있는지를 3D화해서 보는 거고요. 이거를 조금 보면 우리 그라디언트는 이제 경상법이니까 모든 자료를 다 계산해가지고 방향을 찾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라디언트 기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SGD는 확률적 경상법이니까, 그렇죠? 너무 이렇게 느리니까 확률적으로, 그렇죠? 확률적으로 내가 부분 확률을 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파생이 된 거고. 여기서 이제 방향이라는 게 나오니까 이제 관성이 적용되는 거야, 관성. 그다음에 얘는 또 스텝 사이즈, 러닝 레이트랑 좀 관련이 있겠죠. 또 사이즈, 배치 사이즈, 스텝 사이즈 기억나시죠? 그래서 모멘텀으로 가니까 일단 방향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스텝을 계산한 다음에 방향을 찾아가서 관성 방향으로 가겠다. 여기서 이제 파생된 게 NAG. 잘 안 보이네요. 엑셀레트 그라디언트. 얘는 관성 방향을 먼저 움직이고 스텝을 계산하다. 조금 더 빠르더라 해보니까 얘는 스텝 먼저 그냥 관성. 이런 기법이 있고요. 얘가 또 얘부터 가겠네. 모멘텀. 얘가 아담으로 갔고. SGD는 스텝 사이즈별로 갔는데 가본 것도 있고 안 가본 것도 있고 하니까
보폭을 줄여서 찾아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쓴 RMS 부분 이거죠. 그래서 보폭은 줄이긴 줄인다. 줄여서 가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아담이라는 건 뭐냐면 모멘텀, 관성도 우리가 고려를 하고 보폭까지 고려를 하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과 스텝 사이즈를 적절하게 만든 기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에서는 내가 정확히 어떤 옵티마이저 사용할지 모른다 하면은 아담으로 쓰면은 스텝과 관성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나온다. 근데 이거는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을 때는 아담을 사용하시면은 성능이 좋게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좀 이제 파생된 건데 너무 잘 쓰지도 않고 마이너한 거예요. 해보시면은 그냥 이거 쓰는 게 편하다고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담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는 건데요. 속도에 관성을 주고 변화량에는 러닝 레이트를 적용한 게 아담이라는 거고 아답티브 모먼트 에스티메이션. 기울기의 지수평균을 저장하고 RMS 프로과 유사하게 기울기 제곱값의 지수평균을 저장한다. 그 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스텝 변화량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RMS 프로의 단점을 보정하는 메커니즘이 되어 있다. 이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했고 오늘 거 주피터 보도록 할게요. 돌려보시려면은 CPU 활성화 해놓으시고요. 위에 설정하는 부분이고 데이터셋을 잠깐 살펴보면 독일 예나시에 위치한 어떤 연구소가 온도, 기압, 풍향 등 여러 가지 14개 데이터를 10분 단위로 측정한 수집한 데이터셋. 원래는 2003년부터 있지만 여기서는 2009년부터 16년까지 데이터를 사용하겠다. 제대로 다운로드가 되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다운로드 되는 거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 파일에 접근을 해서 스플릿으로 지금 멱슬롯이 n이니까 줄 단위로 쪼갠다는 얘기겠죠. 보니까 이 단어는 14개의 특성이 콤마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실 이런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판다스로 불러와도 되시겠죠. 라인 0, 제일 처음 거 얘기하면 첫 문장 쉼표로 구분을 하고 헤더에 집어넣어 놓고요. 아까 그러니까 이거는 열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열 제목. 데이트 타임, 뭐 P, T 이런 지표들이 14개 피처들이 나와 있네요. 라인스는 1번부터겠죠. 왜냐면 첫 번째 0번 행은 제목이니까. 그렇죠. 라인스로 구분을 했는데 1부터 마지막까지. 크기를 재가보니까 42만 451라인. 제목 빼고 얘기하는 거죠. 라인스를 찍은 거니까. 그래서 라인스 궁금하니까 0번을 찍어봤습니다. 보니까 데이터가 지금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죠. 각각 피처들에 대한 밸류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앞에 있는 거는 데이트 타임이다 보니까 시간 데이터겠죠. 시간 데이터. 여기까지가 시간이 된 거예요. 지금 2009년 1월 1일 00시 10분 00초에 이게 데이트 타임의 제일 첫 번째 열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시계열을 말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분류를 좀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시계열 같은 거 얘는 분류를 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쪼갰어요. 쪼갰더니 이제 첫 번째 거 얘는 데이트 타임이고 이거는 각 피처의 밸류들일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 얘가 섭씨 온도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8.02도. 이제 어레이로 변환하겠다. 템퍼러처 같은 거. 왜냐면 지금 얘는 이제 수치형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렇죠? 원파이 어레이로 변환하는 과정을 템퍼러처를 만들어 놓고, 원파이 제로스 다 0으로 채우겠다는 얘기죠. 라인 수만큼. 그러면은, 뭐, 40
몇만이었죠? 그걸 한다. 로우 데이터는 MPC로스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헤더 마이너스 1이니까 헤더 크기에서 마이너스 1 뺀 거. 크기 뺀 거. 그러니까 13개가 되겠죠. 13, 13. 이거는 이제 뭐 쉐이프로 찍어보면 정답 나오겠죠. 그다음에 라이스 모든 라인 업데이트니까 라인은 정수가 될 거고 라인은 이제 각 열의 밸류들을 말하는 거니까요. 13개. 그러니까 행은 열은 13개가 될 거고 얘는 42만. 그렇죠? 돌아가면서 점 기호로 스플릿을 하면서 1번부터네. 1번부터. 그러니까 앞에 시계열 데이터, 시계열 데이트 타임 형식인 거 빼놓고 얘네들만 지금 다 바꾼다는 얘기죠. 다 바꿔서 i번째 밸류. i번째. 1번이요, 1번. 1번 밸류는 여기다 넣고요. 템퍼러처 i에 넣고. 요 데이터는 i행, 요거는 열 전체. 여기다가 밸류에 다 선택해서 이렇게 타라는 얘기가 되겠죠. 걔를 이제 다 집어 넣었으니까, 레인지, 템퍼러처를 넣습니다. 템퍼러처 찍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요게 이제 데이터의 개수가 될 거고, 이제 랭스니까 행이죠, 행. 행이니까 시간이죠, 시간. 왜냐면 시간 순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여기 앞에 데이터니까. 시간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Y축은 온도가 되는 거죠, 온도.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많죠. 40 몇만이니까. 그래서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앞에 1440개만 슬라이싱을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위에랑 아래랑 보면은 좀 패턴이 다르죠. 얘는 약간 거시적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좀 쪼개서 주기성 이런 거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약간 미시적으로 11치만 잘라서 본 그래프입니다. 시간은 아까 24시간 기준이었고 10분 단위로 기록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변하더라. 그래서 데이터셋은 훈련셋 50, 검증 25, 25도 하고 반드시 순서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얘는 과거겠죠, 과거. 그 중간 얘는 마지막 게 될 겁니다. 시간 순으로 오래된 데이터 순으로 적용을 하겠다. 훈련셋, 검증 테스트셋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곱하기 0.5로 해서 50%, 25%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를 지정을 해주고요. 테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 포함 안 된 것들. 그래서 분류를 해서 개수를 세봤더니 그렇죠. 정상적으로 분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규화. 여기서 평균 구하는 거죠. 평균 데이터셋. 그럼 트레인 샘플, 트레인셋 모두 트레인셋 아까 여기 슬라이싱 해놨으니까요. 걔 민 하니까 평균 구하는 거 X는 행방향이니까 이 방향을 하고 이 방향, 행방향. 이 방향의 평균을 해가지고 로그 데이터에다가 적용해 준 거죠. 그러니까 평균을 뺀 거죠. 평균을. 각 요소들에서 평균을 뺀 거. 이거는 이제 기법이죠. 기법. 표준화 정규화하는 기법. 표준편체도 마찬가지로 표준편을 구한 다음에 나눠준 거. 나눠준 거.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정규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데이터 문제를 위해서 5일 단위 시퀀스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지만 타임시리즈 데이터 서버가 월요일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쉽게 해결된다. 1시간에 하나의 데이터 선택하겠다. 지금 샘플링 레이트를 6이라고 했습니다. 6. 왜냐면 10분 단위로 돼 있다 보니까요. 10분 단위로 보니까 6이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60분이니까 1시간이 딱 설정되는 거죠. 샘플링 기준. 그렇죠. 얘는 24 곱하기 5니까 5일 데이터니까 그렇죠. 5일치를 만들어 놓은 변수값. 그다음에 우리 이제 타깃 설정, 우리 미래를 구해야 되니까요. 샘플링 레이트 6이죠. 6. 6이고 1% 120, 120 플러스 24 마이너스 2를 곱한 거. 그렇게 되면은 미래를 구한다는 얘기죠. 미래 일자.
지금 617을 말하는 거 617. 그래서 배치 사이즈에서 250을 픽스를 해주고요. 훈련셋, 검증셋 나누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서 뭐, 요게 좀 중요한데, 훈련셋에서는 셔플로 데이터셋을 셔플로 흔들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걸 안 해주면은, 과적합 되게 별죠. 왜냐면 이게 시계열 데이터잖아요. 순서 그대로 학습을 하니까요. 그러면은 별 이렇게 의미가 없죠. 주기성 이런 게 고려가 하나도 안 되니까. 그래서 훈련셋에서는 얘를 셔플로 섞어주고요. 검증셋과 테스트에서는 얘도 마찬가지로 true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있었던 건 이거밖에 없었죠. 추가되어 있던 게 스타트 인덱스와 엔드 인덱스. 왜냐하면 데이터셋 속의 구간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애를 지금 설정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데이터셋 쪼개는 거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단위를 봤어요. 배치 크기 256이니까 시퀀스 모양은 120에 14 14시간에 5일치 데이터라는 거죠. 5일치의 어느 이제 데이터 5일치의 변화 온도가 행으로 오게 되는 거고요. 각 피처들 아까 온도, 뭐 섭씨, 뭐 풍향, 풍속 이런 것들이 있었죠. 얘네를 이제 로 데이터로 형태를 만들어주고 찍어봤어요. 256은 배치 사이즈죠. 타깃은 어떻게 나와요? 배치 사이즈만큼 나와야 되겠죠? 일렬로 모양을 확인해 봤고요. 자, 여기는 지금 심플 RNN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후의 온도, 24시간 후의 온도를 현재 온도로 예측하는 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내일 이 시간 온도와 현재 온도와 별 차이가 없다는 가정을 이용한다. 그래서 검증셋과 테스트셋의 평균적으로 오차는 2.4가 2.6이었다. 지금 함수를 간단히 만들었는데 데이터셋 집어넣게 되면 뭐 토탈 ABS 절대값 에러 0, 샘플 씬 0을 쓰고요. 데이터셋을 받아가지고 샘플하고 타겟을 임시변수로 활용을 해서 프레드는 예측인 거죠, 예측. 샘플에서 데이터셋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1도 전체를 의미하고요. 1번 한 행이라는 얘기죠. 한 열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표준 편차랑 평균을 더했어요. 지금 보면 아까 여기서는 감하고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얘는 나눴으니까 곱해주고 얘는 뺐으니까 더해주고 좀 어렵게 한 것 같긴 한데 원래로 돌려주고 왜냐면 아까 지금 값이 지금 정규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온도를 찾기 위해서 그 기법을 적용을 해준 거고요. 샘플 데이터 넣는 거. 그 다음에 넘파이 썸에서 ABS 절대값이죠. 예측값에서 여기서는 이제 그거 있다. 실제값에서 예측값에서 실제값 뺀 거예요. 절대값. 그걸 합계를 해서 토탈 ABS 에러에 집어넣겠다. 하고 씬에서는 쉐입이 0 그 다음에 샘플 씬에서 토탈 절대값 오차를 계산해서 찍어봤더니 2.4다 2.6가 나오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값 기준으로 해서 미래 거를 예측했는데 그 오차가 2.4다 2.6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거를 가지고 내일 걸 예측했는데 오차가 이 정도 된다고. 참고로 레퍼런스를 좀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주로 쓰는 기법이 아니니까 주로 쓰는 케라스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퀀스 랭스 이거는 아까 120이었죠. 120. 로 데이터의 쉐입에 마이너스 1. 마지막 거 어디나 나죠? 마지막 거. 로 데이터의 쉐입이니까. 14가 되겠죠. 14 아까. 그 다음에 여기 유니수 16으로 지정을 해줬고요. 출력층은 어쨌든 답은 하나로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몇 도인지 예측되는 온도가 나올 거잖아요. 하나로 만들어주고. 여기 괄호 X는
앞에 레이어랑 이어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옆에서 인풋도 이렇게 온 거. 그러면은 요렇게 연결이 시켜주는 코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콜백은 이거는 이제 저장해줄 모델 파일 명이고 로스가 제일 낮을 때 모델 하나만 저장을 하겠다. save best only true로 써주고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는 RMS 프로 MSE 매트릭은 MAE로 줬네요. 에포크 10으로 주고 밸리데이션 콜백 정의해주고 모델 피트 시킨 다음에 다른 거는 지금 요거밖에 없죠. 네,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학습을 시켜봤는데 MAE가 2.58 나왔고 작은 게 좋은 거죠. MSE랑 MAE는 보면은 얘도 계속 줄어들고 있긴 하네요. 학습을 더 할 여지가 있기는 한데 이미 지금 밸리데이션 MAE 여기서 한번 올라오긴 했네요. 이미 여기서부터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처리를 할 필요가 있네요. 가격값이 빨리 나타나가지고. 학습 과정을 볼 때, 히스토리 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찍어보니까 이렇게 출력이 됐다고 나옵니다. 왼쪽은 이제 MAE가 나오는 거. 밸리데이션 MAE가 내려가다가 살짝 올라오다가 또 내려가다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겠습니다. 아까 RTM에 드롭아웃이 걸어준다고 했었던 활용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0.25를 주기로 되어 있고 드랍아웃 옵션을 주면 이제 유니스를 2배로 늘려줬다. 아까 16이었는데 지금 32로 늘리고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이건 아마 실행하면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돌려놓고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요. 왜냐면 데이터 자체가 지금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드랍아웃 0.5 다시 걸어주고 여기서 하나로 출력을 뽑았네요. 모델 만들어 놓고 폴백 함수 정의해 놓고 컴파일 똑같고요. 알파고 50. 그래서 이제 학습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비슷하죠? 비슷한데 조금 더 나아진 거를 볼 수 있다. 오늘 실제로 실습해 보시고 시각화의 색깔도 바꿔 가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아까 잠깐 나왔던 GR6 경량화된 버전 얘랑도 이제 비교를 해보는 코드가 되겠고요. 이 부분만 바뀌었죠? 그 다음에 칙을 하나 더 쌓아줬고요. 얘가 같은 경우는 리커런트 드랍아웃이라는 옵션을 각 레이어에 모두 다 걸어줘야 된다 라는 전제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성능이 이제 좋아질 수도 있고 좋지 않아질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시계열 데이터가 원래 조금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데 실제 예제가 많지가 않네요. 이거는 이제 5, 6개월 차에 조금 다듬어서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요거에 대한 이제 예제가 있긴 한데 이제 그것보다 오늘 AI 기술 소개시켜 드리기로 한 거 그것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